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물결을 비추는 고요한 밤입니다. 바람을 가득 머금은 돛은 흔히 떠올리는 불길하고 거대한 검은색이 아닙니다. 대신 소금기에 하얗게 바래고 여기저기 거친 실로 기어낸 자국이 선명한 지극히 평범한 돛을 달고 있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낡은 상상처럼 보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화려한 낭만이나 펄럭이는 깃발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영화 속 환상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현실의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1713년, 길고 참혹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유럽의 제국들은 조약을 맺으며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축복이었지만 바다 위를 떠돌던 이들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대포를 쏘며 파도와 싸웠던 영국 해군 4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목적이 사라지자 이들은 낡은 밧줄처럼 차갑게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선원들이 항구의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운 좋게 다시 상선에 올라탄다 해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배 위에서의 삶은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머무는 갑판 아래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비좁고 습했습니다. 신선한 물은 금세 썩어버렸고 식량 창고에는 벌레가 들끓는 딱딱한 비스킷 조각이 전부였죠. 열병과 괴열병이 소리 없이 번져나가는 일은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선장과 장교들의 가혹한 통제였습니다. 규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매질이 가해졌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살점이 찢기는 잔혹한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일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파도와 싸워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국과 상인들은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채기 일쑤였습니다. 배 위에서 평범한 선원들은 창고에 실린 화물보다 못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끝없는 배고픔과 등허리를 파고드는 매질의 고통,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피로. 그것이 300년 전 제국의 불을 떠받치던 해상 노동자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은 결국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차피 굶어 죽거나 매맞아 죽을 운명이라면 왜 이 부당한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돛을 올리고 스스로 무법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해적의 황금시대는 단순히 금은부화를 노린 악당들의 약탈극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제국주의 경제와 폭력적인 착취 시스템에 맞서 일어난 거대하고 절망적인 해상 노동자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생존권과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국의 깃발 아래에서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선원들은 서로의 거친 손과 깊은 흉터를 알아보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폭력적인 명령 없이도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선장이 없어도 바다의 흐름을 읽고 돛을 조종할 줄 알았죠. 지긋지긋한 폭력과 굶주림이 없는 곳, 오직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숨을 쉬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안식처가 그들에겐 절실했습니다. 이윽고 낡은 배들의 뱃머리가 서서히 한 방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 위로 짙은 야자수 그림자가 드리워진 먼 바다. 제국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하마를 향해서 말입니다. 바하마의 나소, 그리고 히스파니올라 섬 북쪽의 토르투가. 잔혹한 채찍질과 굶주림을 피해 도망친 선원들이 닻을 내린 곳은 카리브해의 외진 섬들이었습니다. 1715년 무렵 제국의 거대한 함대에서 밀려난 바다의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우리가 아는 해적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국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나소의 풍경은 런던이나 마드리드의 화려한 항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번듯한 총독의 저택도 바다를 굽어보는 웅장한 요새도 없었죠. 해안가를 따라 낡은 천막과 판잣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볼품없는 정착지였지만 제국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진 이들에게 이곳은 세상 어느 수도보다
눈부신 곳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제독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닿지 않는 바다 위의 작은 공화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소의 하얀 모래사장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국 해군 군함에서 도망친 수병부터 반란을 일으킨 상선의 선원들, 그리고 족쇄를 끊고 탈출한 아프리카인들까지 한데 섞여 있었죠. 언어도 피부색도 고향도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항구에는 늘 럼주와 타르 냄새가 섞여 풍겼고 장교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이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파도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무법자들의 소굴이라고 하면 흔히 무질서한 혼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를 몰며 험난한 파도와 싸워본 선원들은 혼란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거나 적의 배를 마주쳤을 때 서로 뭉치지 못하는 조직은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마니까요. 그들은 억압적인 제국의 통치는 거부했으나 살아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철저한 평등이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혈통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해적선 위에서는 출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이 똑같이 한 표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배의 최고 권력자인 선장조차 선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로 뽑았습니다. 만약 선장이 전투에서 겁을 먹거나 식량을 부당하게 독차지하려 한다면 해적들은 주저없이 다시 투표를 열어 선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나도 다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선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갑판장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선장이 전투를 지휘한다면 갑판장은 배의 규율을 잡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장조차 갑판장의 동의 없이는 선원에게 벌을 내릴 수 없었죠. 철저하게 권력을 나누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다 위 무법자들만의 단단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규율 또한 엄격했습니다. 바르톨로뮤 로버츠 선장의 배에는 11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상세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해적 규약입니다. 새로 배에 오르는 선원은 성경이나 도끼 위에 손을 얹고 이 규약에 서명해야만 비로소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비율이었죠. 선장과 갑판장은 일반 선원의 2배를, 배를 수리하는 목수나 의사는 1.5배를 가져간다는 분배 기준을 문서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밤 8시가 넘으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나 배 안에서의 도박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좁은 배 안에서 다툼을 막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것은 부상자에 대한 보상제도였습니다. 당시의 선원이 전투 중에 팔다리를 잃으면 짐짝처럼 배에서 버려지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의 규약은 달랐습니다. 전투 중에 오른팔을 잃은 선원에게는 당시 거액이었던 은화 800립을 지급했습니다. 무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자금을 챙겨준 것입니다. 다친 부위별로 보상금을 세밀하게 정해두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동료는 요리사로 일하게 하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날의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이들이 수백 년이나 앞서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가가 외면한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투표와 합의로 권력을 나누던 선원들. 그들은 빼앗은 배 위에서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사회를 조용히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만든 규칙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느꼈을 테죠. 하지만 종이에 적힌 규칙만으로 험난한 카리브해를 헤쳐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배 안의 삶은 평등했을지 몰라도 항구를 벗어난 바다는 훨씬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상선의 눈을 속이고 해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그들은 철저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다라는 텅 빈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규약서에 서명을 마친 선원들이 무거운 닻을 끌어올립니다. 나소의 바다를 벗어나 짙은 푸른빛의 먼바다로 조용히 뱃머리를 돌립니다. 먼바다로 나아간 무법자들의 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두려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흑처럼 검은 돛을 달고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는 해적선. 오늘날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무척 압도적인 장면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카리브해의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현실의 바다 위에서 그런 풍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거대한 천을 모두 검게 물들이는 데 필요한 염료는 당시 무척 비싸고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설령 짙게 염색한다 해도 바닷바람과 소금기, 그리고 뜨거운 열대의 태양 아래서 돛은 금세 보기 흉한 잿빛으로 바래버리곤 했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푸른 수평선 위에서 커다란 검은색 돛은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스스로 해적임을 광고하며 다가오는 사냥꾼을 가만히 기다려줄 먹잇감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은밀하게 다가가야 할 그들에게 한눈에 띄는 거대한 돛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택한 무기는 화려한 위협이 아니라 지독하게 평범한 위장이었습니다. 해적선은 다른 상선들과 똑같이 소금기에 절고 거친 실로 기워진 누렇고 낡은 돛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은폐 전술을 펼쳤지요. 때로는 무거운 닻을 바닷물 속에 늘어뜨려 속도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짐을 가득 싣고 항해하는 둔한 무역선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지요. 어떤 때는 돛의 일부를 찢어놓거나 돛대를 비스듬하게 눕혀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한 불쌍한 배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선측에 난 대포구멍은 낡은 천막으로 교묘하게 가려두었고 갑판 위에는 서너 명의 선원만 어슬렁거리게 두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발견한 무역선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경계를 풀었습니다. 같은 상인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동료인 줄 알고 오히려 배를 가까이 대기 일쑤였지요. 먹잇감이 스스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해적들은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판 아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수십 명의 선원이 무기를 쥔 채 숨죽여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삐걱거리는 널빤지 소리만이 전부인 긴 기다림. 그것이 진짜 바다의 사냥꾼들이 가진 인내심이었습니다. 두 배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혹은 밧줄을 던지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그 찰나의 순간, 고요하던 해적선 위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숨겨두었던 짐승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배의 갑판 아래서 수십 명의 선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배전에 쳐두었던 위장막이 걷히며 시커먼 대포들이 일제히 무역선을 겨냥합니다. 바로 그 순간 평범한 깃발이 순식간에 내려가고 그 자리에 낯설고 불길한 천조각이 펄럭이며 솟아오릅니다. 해적을 상징하는 깃발, 졸리 로저입니다. 공격하기 직전 단 몇 분을 남겨두고 벌어지는 이 극적인 깃발 교체는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해골 혹은 모래시계가 그려진 이 깃발은 단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너희의 시간은 끝났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항한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 대신 선택한 이 방식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역선에 탄 선원들은 그저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배에 실린 막대한 설팡이나 담배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고 가혹한 대우를 일삼는 선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졸리로저가 펄럭이는 것을 확인한 상선들은 대부분 싸울 의지를 잃고 스스로 돛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이성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사냥법이었습니다. 대포를 쏘아대며 화려하게 싸우면 배가 부서지고 귀한 화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아군 또한 크게 다칠 수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깃발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야말로 해적들이 카리브해를 지배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였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약탈 방식은 곧 거대한 제국의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인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단순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갖춘 해상제국의 제독에 가까웠죠. 그의 행보는 당시 제국들에게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3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로버츠가 이끄는 해적 함대는
400척이 넘는 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은 대영 제국의 대서양 무역망을 말 그대로 마비시켰습니다. 로버츠는 때로 군함의 눈을 속여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고, 어떤 때는 항구 전체를 봉쇄한 채 제국의 총독에게 당당히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제국의 상인들은 화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탓에 파산의 위기에 몰렸고, 무역선들은 낡은 돛을 단 유령 같은 배가 두려워 항구를 떠나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무법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는 그토록 강력했습니다. 지배자의 억압을 끊어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 바다 위에서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평등을 누리며 완벽한 전술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냥하고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며 그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무법자들의 낙원에도 점차 차가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억압에 맞서 자유를 외쳤던 그들의 투쟁은 사실 또 다른 누군가의 비극 위에서 피어난 위태로운 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 앞에서는 그토록 이성적이고 끈끈했던 해적들.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에서 마주친 거대한 부의 실체 앞에서는 어둡고 씁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찬란했던 사냥의 기술과 낭만적인 자유의 외침 뒤에 가려진 카리브해의 진짜 현실이 이제 조금씩 그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카리브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낡은 돛을 올린 해적선의 가판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짠내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원들 사이로 제국에서 버림받은 백인들 뿐만 아니라 피부가 검은 이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당시 카리브해 해적선의 선원 중 약 30%는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제로 끌려와 사탕수수 농장의 가혹한 노동을 견디다 도망친 이들도 있었고, 대서양을 건너던 노예선에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쇠사슬을 끊어낸 이들도 있었죠. 육지의 법정에서 이들은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이자 사고 팔 수 있는 화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한가운데 해적들의 배 위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무법자의 소굴에서 역설적이게도 당대 가장 진보적인 평등이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선원들도 백인 동료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빼앗은 전리품도 피부색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졌고, 전투 중에 다치면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항해술이 뛰어나고 신망을 얻은 흑인 해적은 투표를 통해 배의 규율을 다스리는 가판장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선장의 자리에 올라 백인 선원들을 지휘했습니다. 출신이나 피부색이 족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세상. 거친 파도 위에서만큼은 그들이 갈구하던 자유가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찬란한 자유의 이면에는 마주하기 힘든 깊고 어두운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활동하던 카리브해와 대서양 일대는 당시 유럽 열강이 주도하던 끔찍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법자들은 바다를 떠돌며 수많은 무역선을 사냥했습니다. 설탄이나 향신료를 가득 실은 상선도 있었지만, 때로는 배 밑바닥 좁고 축축한 짐칸에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이 짐짝처럼 묶여있는 거대한 노예선과 마주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자신들 역시 억압받는 노동자로서 제국의 반기를 들었고, 배 위에서는 흑인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해적들. 그렇다면 그들은 노예선을 정령했을 때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가 기록한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팔아 막대한 돈을 줄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무법자들의 이상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해적은 탈취한 노예선에 갇힌 흑인들을 동료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를 통째로 빼앗아 다른 농장으로 끌고 가 비싼 값에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잔혹한 이윤 창출에 가담했습니다. 가혹한 대우를 피해 스스로 무법자가 된 이들이 금화 앞에서는 가장 야만적인 착취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등과 연대를 외치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모순.
이것이 낭만적인 해적 이야기 뒤에 가려진 씁쓸한 진실입니다. 이 아픈 역사의 흔적은 수백 년이 흐른 뒤 바닷속에서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717년 맹렬한 폭풍우를 만나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으로 가라앉았던 와이다 갈리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본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를 오가던 거대한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해적선장 샘 벨라미가 이 배를 탈취해 자신들의 기함으로 삼았죠. 한동안 바다를 호령하던 이 배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결국 침몰했고 1984년이 되어서야 바다 밑바닥 펄 속에서 인양되었습니다. 잔해 속에는 당시 카리브해의 복잡하고 잔인한 현실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억압을 부수고 쟁취한 자유를 상징하는 해적들의 무기와 은하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노예선 시절부터 실려 있었을 사람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던 수백 개의 녹슨 쇠사슬과 족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자유를 꿈꾼 이들의 소지품과 가장 끔찍한 구속을 상징하는 도구가 한 공간에서 섞여 나온 겁니다. 이 녹슨 쇠붙이들은 무법자들의 황금시대가 얼마나 지독한 모순과 폭력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빌의 바다는 기묘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민주적인 투표와 합리적인 규약이 작동하는 동시에 타인의 눈물을 쥐어짜내 불을 쌓는 탐욕이 공존했습니다. 제국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 모여 또 다른 형태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잔인한 먹이사슬을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해적들이 바다의 규칙을 흔들며 막대한 불을 집어삼키자 유럽의 제국들을 마침내 서늘한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무역망이 마비되자 권력자들은 더 이상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반격은 단순히 대포를 쏘는 군사적 토벌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법자들 사이에 자리 잡은 탐욕과 균열을 꿰뚫어본 제국은 무력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날카로운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노래하며 카리브해의 밤을 지배했던 해적들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제국의 그림자 속으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유럽 제국들이 준비한 반격의 무기는 거대한 군함이나 수백 문의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무법자들의 숨통을 죄기 위해 제국이 던진 것은 훨씬 더 차갑고 정교하게 짜인 행정의 그물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반격은 1698년에 제정된 해적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해적을 처벌하는 과정은 꽤나 번거로웠습니다. 무법자를 붙잡더라도 먼 바다를 건너 런던의 재판소까지 끌고 가야만 했으니까요.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하지만 새롭게 통과된 해적법은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지워버렸습니다. 런던으로 갈 필요 없이 카리브해 연안에 세워진 식민지 재판소에서 곧바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재판과 처형 절차가 간소해지자 제국의 칼날은 잔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항구마다 녹달한 교수대가 쉴 새 없이 세워졌습니다. 바닷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빈 밧줄은 바다를 떠도는 무법자들에게 언제든 저 끝에 매달릴 수 있다는 지독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작은 공화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은 피 묻은 칼이나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얇고 가벼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1717년 9월, 영국의 국왕 조지 1세는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국왕의 사면령이었죠. 제국 앞에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해적에게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상금을 거두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제국의 평범한 신민으로 살아갈 자유를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제국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이 종이 한 장은 카리브해 한가운데 수천 발의 대포를 쏘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나소의 해변에 사면령의 소문이 안개처럼 스며들자 무법자들의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제국의 억압이라는 공통의 적을 마주하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목숨을 건질 문이 열리자
견고했던 연대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모닥불 주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밤 추격을 걱정하며 선잠을 자는 대신 고향 땅을 밟으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고개를 들었죠. 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국의 밑바닥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의 등을 맡겼던 동료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향해 차가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배 위에서 평등을 보장하던 투표제도도, 함께 서명했던 해적규약도 깊은 분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조직의 끝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718년 7월 말, 영국의 우즈 로저스 총독이 군함들을 이끌고 나소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바다의 노동자들이 세운 해적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제국의 사자였죠. 압도적인 군함들이 닻을 내렸을 때 웅장한 포격전이나 거센 저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받아들이기로 한 수백 명의 해적은 총독 앞에 조용히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끝까지 굴복을 거부한 강경파들은 어둠을 틈타 작은 배를 타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쫓기듯 먼 바다로 숨어들어야 했죠. 억압받는 자들이 쟁취했던 안식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포 소리조차 울리지 않은 쓸쓸하고 허무한 분기였습니다. 든든한 고향을 잃어버린 해적들은 거친 파도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배가 부서져도 수리할 곳이 없었고 물과 식량을 구할 항구도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남은 자들을 집요하게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1722년 해적들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던 거대한 별 하나가 마침내 추락합니다. 무법자들의 왕으로 군림했던 바르톨로뮤 로버츠의 죽음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약을 만들고 수백 척의 무역선을 납포하며 바다의 질서를 뒤흔들었던 사냥꾼. 제국주의 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던 그마저도 영국 군함과의 교전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탄에 맞아 쓰러진 그의 시신은 제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로버츠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서글픈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카리브해를 메우던 거친 돛들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1720년 무렵 5,000명에 달하며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해적의 수는 불과 6년 만인 1726년에 이르러 2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명씩 무리를 이루었던 바다의 노동자들은 파도에 씻겨나가듯 흔적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가혹한 폭력과 굶주림에 맞서 스스로 배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함선과 포연이 거친 카리브해에는 다시 제국의 상선들이 여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그들의 삶이 그저 허무한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무법자들의 자취는 우리가 아는 진짜 이야기가 비로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무법자들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가던 1724년, 런던의 한 작은 인쇄소에서 낡은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책 한 권이 조용히 세상에 나옵니다. 찰스 존슨이라는 낯선 가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카리브해의 풍경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해적들의 재판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삼았지만 책 속 이야기는 차갑고 잔혹했던 현실의 바다와는 무척 달랐습니다. 굶주림과 매질을 피해 낡은 배에 몸을 실어야 했던 해상 노동자들의 비참한 투쟁은 그곳에 없었죠. 대신 거친 파도를 가르며 자유를 찾아 떠나는 매력적인 모험가들의 무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좁고 냄새나는 갑판 아래의 끔찍한 현실이나 사람을 사고팔며 이윤을 챙겼던 모순은 교묘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칠흑 같은 돛과 위풍당당하게 펄럭이는 해골 깃발,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적하면 떠올리는 수많은 모습도 사실은 이 책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선장의 어깨 위에서 떠드는 화려한 앵무새, 전투의 흔적인 뭉툭한 나무 위족, 그리고 눈을 가리는 검은 안대까지.
모두 비참한 현실의 상처를 낭만적인 모험의 상징으로 다시 그려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것은 붉은 X자가 그려진 낡은 보물지도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딴 섬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묻혀있다는 전설은 책을 읽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신비로운 열대의 섬으로 데려다 놓았지요. 하지만 현실 속 무법자들의 바다에 그런 낭만적인 보물찾기는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빼앗은 전리품은 규약에 따라 그날그날 공평하게 나누어졌고 항구에 닻을 내리자마자 술값과 밥값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들에게 내일이란 늘 불확실했기에 훗날을 기약하며 땅에 무언가를 묻어둘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땅에 보물을 숨겼던 해적은 1699년 윌리엄 키드 선장이 남긴 단 한 번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흙을 덮자마자 허무하게 들켜버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교수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씁쓸한 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을 더 사랑했습니다. 현실의 무법자들은 밧줄에 매달려 사라지고 바닷속으로 잊혀갔지만 종이 위에서 부활한 신화 속 해적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촘촘한 그물도 거대한 한포도 닿지 않는 상상 속 바다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해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채찍을 피해 돛을 올렸던 바다의 노동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훔치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금화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의 강요 없이 내일도 무사히 숨 쉴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인간의 존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저항은 모순의 무게와 거대한 파도 속에 허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말라 했던 자유의 냄새만큼은 짙은 바다 향기가 되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고요한 밤바다. 이제 그들의 낡은 배는 깊은 침묵 속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춥니다. 남겨진 파도 소리만이 잊힌 무법자들의 오랜 꿈을 부드럽게 토닥일 뿐입니다.